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중학교 1학년 2과정 개강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좀 다양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자기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학원은요, 국어 논술 전문학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 논술을 맡고 있고요. 현재 팀장 강사고 제 양력, 제 이름은 정고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학을 맡고 계신 변혜지 선생님, 비문학을 맡고 계신 허성민 선생님, 이렇게 3명의 강사들이 이제 팀워크를 이루면서 영역별로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 티칭은 어디를 가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국어 논술 전문학원만의 체제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입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의 자료에 굉장히 상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좀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관련된 이슈만 제가 핵심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1 관련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서 입시 개편의 골자만을 중학교 1학년들에게 필요한 것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문법이 이제 공통 과목이 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문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모든 친구들이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의 등급이 이제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1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만,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논술고사라든가 면접고사 등의 유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더욱더 가려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내신에 있어서는 논술형, 서술형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또 그런 것에 맞추어서 중학교 1학년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무엇을 아셔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의 자료 7쪽부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 6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썸머리한 거고요. 자, 이제 설명의 자료 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거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첫 아이인 경우는 여전히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그 개념이 뭔지 좀 선명하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학년제를 오랫동안 하다가 자유학기제가 2022년에 실시가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실시가 권고가 됐던 그 해에 학교마다 일단 변화를 할 것이냐, 기존 체제를 유지해서 일단 자유학년제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설명의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강남권 학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자유학기제로의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특히 이 지역에서 자유학기제로 굉장히 발빠르게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필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를 보는 만큼, 쉽게 말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만큼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갖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학업 능력과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중1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서 확실히 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성취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학교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실시 권고가 이제 주어지자마자 강남권 학교들이 바로 이렇게 발빠르게 지필고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요 실시 권고가 나왔고요. 2023년이 됐을 때 학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에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교들이 시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자, 일반 학기를 언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시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여기서 좀 용어를 정리해 드리자면, 자유학기제에서 일반 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요. 일반
일반 학기가 아닌 다른 학기가 자유학기제라는 명칭으로 이제 그때는 시험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채택을 하게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것으로 좀 고착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기 일반 학기, 즉 2학기 때 중간 기말을 보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또 초창기에 진선, 숙명 같은 경우는 중간을 안 보고 기말만 봤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을 안 보고 기말을 볼 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 커지는 요소도 있죠. 근데 잠실중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런 추이가 있습니다. 뭐 중간 때는 사회랑 영어만 본다, 기말 때는 국어랑 수학만 본다,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형으로 중간고사 때 뭘 볼지, 즉 국어를 볼지 안 볼지 여부를 좀 매년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3년 일반 학기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2학기를 선호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2023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뭔가 시행 여부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학교는 1학기 때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를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요, 1학기 시험으로 거의 고착화가 됐지만 이제 자유학년제였던 서울중이 자유학기제를 선택했고, 언주중, 잠신중은 이 전년도에는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2024년에는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등 이런 식의 학교마다의 어떤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만 봤는데 이제 2024년 작년에는 중간기말을 다 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숙명여중 같은 경우는 기말만 여전히 실시를 하고, 그리고 대치중은 뭐 본다 안 본다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기말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굉장히 좀 매년 가변적 상황이라는 점을 좀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25년, 바로 올해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바로 단대부중, 언주중, 잠신중이 현재 1학기 일반 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4월 이때에 이 학교의 학생들은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써져 있는 학교들이 2학기 때 시험을 보는데요. 뭐 개포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휴교 상태였다가 다시 신설된 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개포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출의 경향이라는 것을 이제 좀 처음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된 거고요. 은성중 작년까지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확실히 했고요. 그리고 숙명여중 역시 중간고사를 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남권 그리고 뭐 서초구까지 모두 포함한 이런 지역이 어느 시험을 보고 안 보고 여부를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매년 학교로 이제 직접 저희들이 좀 연락을 하고 또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그때그때 제대로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은 이제 자녀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해당 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라도 많이 물어보시면은 저희들이 좀 말씀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의 자료 8쪽을 봐주시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논술형,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편안에 맞춤해서 학교들도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개원중, 구룡중, 단대부중, 대명중, 도곡중, 숙명여중 지필평가에 논술형, 서술형 문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원중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100%의 서답형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24년 중간고사는 이제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이런 퍼센티지로 서술형을 낸다는 것이 거의 이제 고착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24문제, 기말고사 25문제인데 항상 서답형의 비중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신중의 경우는 중간고사만을 100% 서답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에 맞춤해서 이 학교들이 정말 발빠르게 그 변화에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서답형이 나오냐, 자, 예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일단 자기가 아는 것을 쓰기에 바쁘지 조건에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꼼꼼한 여학생이 아닌 조금 털털한 성격의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서술을 하게 될 때도 많죠. 그래서 이 서술형 서술형을 출제한다고 학교에서 말하는 경우는 이것에 맞는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대부 중 중간고사 기출 경향 다음과 같았고요. 기말고사 역시 이런 조건에 맞춘 서술형. 뭐 예를 들어서 문장 형식을 이렇게 서술하라고 하면 이 문장 형식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 따로 서술형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뭐 이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뭐 어떻게 쓰라는 거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거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답을 적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훈련을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의 추이에 맞게 저희들이 또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한 커리큘럼과 그런 어떤 내부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형, 서술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독서논술과 수능국어라는 양대 산맥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거든요. 독서논술 시간에는 조건 제시형 논제를 주고 개요에 따라서 글을 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 교재에 들어있는 논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제시문 가의 기억과 제시문 나의 니은이 갖는 공통적 의미를 논술하시오 한다면 공통점을 추출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개요를 제공하는데 개요에는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의 블랭크에 정확한 개념을 넣되 이 개요의 내용을 문장으로 엮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문학의 과제집, 비문학 과제집 역시 끊임없이 완성된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과제집에 있는 서술형은 강남권 기출 유형과 그 유사한 문제들로 저희들의 학생들을 이제 직접 문장을 좀 적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문단별 요약문을 써라 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술형, 서술형이 많이 중요해진 만큼 저희들도 바로 발빠르게 과제집도 전환하고 그리고 논술도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조건 제시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문제를 주면서 논술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나 이제 촘촘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법이 좀 강화가 됐죠. 즉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공통 과목으로 문법을 모든 학생들이 다 제대로 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 국어에 있어서는 문학과 비문학 양대 산맥 안에 나란히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비문학, 독서 논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촘촘한 커리큘럼이고요. 아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팀티칭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그 전문화된 부분만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중등교과서부터 고등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중등과정에 맞게 중1 문법 제대로 잡고 연계된 문법도 잡고 그리고 이제 중2 문법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커리큘럼을 짜놓았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모두 조금 자세한 내용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문학은 일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작품을 활용을 하되 사실 쉽게 말하면 한 문학 수업마다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문학 개념어를. 그 문학 개념어가 정확하게 적용된 작품을 이 교과서 안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이제 쌓아 나가다 보면 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이제 문학, 수능형 문제까지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문학 관련된 커리큘럼은 이따 문학 선생님이 나오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 때 중1 문법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의 핵심 문법은 품사였는데 올해부터는 품사와 형태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와 형태소는 고등학교를 가서도 중1 때 배운 것으로 고등학교 때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품사와 형태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 부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절대 구멍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개념 학습과 실전 훈련까지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품사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실 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 사실 이 내용은 중3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학생들이 품사라는 것과 문장 성분을 매우 헷갈려 합니다. 뭐 전문 용어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관형사와 관형어는 학생들 입장에서 구분이 잘 안 가는 헷갈리는 문법 개념이에요. 그래서 품사를 가르칠 때 문장 성분까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사실 아이들은 좀 문법에 대한 지식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된 고등문법, 뭐 문장의 짜임이라든가 또 2학년 때 배우게 될 의문 변동에 앞서서 의문의 체계 정도는 중학교 1학년 때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핵심 문법은 의문의 변동,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또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는 문법입니다. 이 내용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다루고 제대로 배우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문법의 경우는 1년에 걸쳐서 특강의 형태로 그리고 정규반에서의 문법 수업으로 끊임없이 문법 수업은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좀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손 한 번씩 들어주시면 제가 좀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비문학의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쉬운 글이든 어려운 글이든 읽어낼 수 있는 독해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글이든 어려운 글이든 중심 화제가 뭐고 중심 내용이 뭐고 세부 내용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면 되니 이런 어떤 기본을 애들이 정확하게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초창기 0과정, 1과정 때는 비문학은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오해를 하죠. 그런데 쉬운 지문을 활용해서 이제 탄탄하게 쌓아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지문까지도 학생들이 독해 원리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1과정 커리큘럼이 진행 중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희들이 가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의 지문을 학생들에게 이제 또 소화하게 하면서 이 비문학이라는 것이 또 쉽고 어렵고의 어떤 난도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서논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인데요. 이 독서논술은 일단 자랑거리가 저희 학원 자체가 이제 국어논술학원 전문학원이죠. 그래서 1, 2, 3학년이 다 이렇게 좀 연계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는다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984 같은 고전까지 똑같은 조지 오웰의 작품인데 나이에 맞게끔 소화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서서히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필요와 수준을 고려하되 뭐 심리학, 철학, 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좀 첨언을 하자면 학생들과 도덕 철학 책을 읽었고요. 학생들과 심리학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책에서 배웠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을 지난주에 모의고사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문학의 지문을 읽어내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지금 책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독서 논술의 다양한 읽기와 쓰기는 결국 비문학 독해도 잘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좋은 대학까지도 노릴 수 있는 또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영역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관리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과 성취도가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냐. 당연히 매주 테스트를 치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이 테스트에 굉장히 연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은 하원을 하지 못하고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하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수 테스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 일정 기준보다 미달일 때는 재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자, 보강 클리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수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주중에 나와서 보강 수업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대형 학원이지만 굉장히 소규모 수업을 따로 제공하면서 뭔가 잘 못 따라왔기 때문에 점수가 미달일 수 있으니 주중에 나와서 소규모 수업을 듣고 선생님과 함께 직접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자 하는 것이 보강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이라면 걱정하시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대안으로서 요 클리닉을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 수업이 정착이 돼서 대형 학원이지만 소규모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주중 수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 과제를 꼭 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잘 안 됐는데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한 학생에 있어서는 명단 공유가 학생관리팀과 강사팀 모두가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때 나오든지 숙제를 제대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독서 논술이 너무 저득점이다, 이런 경우는 제가 불러요. 그래서 대면 첨사 클리닉의 형태로 학생 지금까지 썼던 원고지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너는 문장이 너무 길어, 자, 원고지에 쓰니까 50자 정도가 적절해, 문장을 끊어 라고 해준다든가, 문법적으로 요런 게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데, 자, 요런 거를 좀 보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가능한 한 계속 수능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긴장감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보강 클리닉은요, 일단 시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과제집에 어휘가 들어있는데 어휘도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숙제를 해왔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어휘가 많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 시험에 합격을 못한 친구들, 이 어휘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재시험을 치렀지만 재시험에도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어휘 클리닉 지정 대상자가 돼요. 그럼 이때 꼭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과제집 어휘를 풀이해주면서 도와주는 거고요. 학습 자료 따로 제공하면서 좀 반복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비문학도 각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주에 해줬던 수업 내용을 이제 다시 소규모 수업으로 해주는 거고요. 비문학의 경우는 새로운 지문 좀 읽고 독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따로 자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목요일만 되고 어떤 학생은 수요일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간간히 이렇게 시간대도 좀 스위치를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이들이 좀 많이 와주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정말 스케줄들이 너무 빼곡해요. 그래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추가 자료, 혼자라도 뭔가 클리닉 참여를 하는 것처럼 좀 해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대면 첨사 클리닉에 관한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죠. 따로 불러가지고 저득점자 친구들 제가 따로 지도를 하고 지나간 논술문들 다시 쓰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자면요. 이제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봤고요. 문학 15문제, 비문학 15문제, 총 30문제로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1 수준의 문제를 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친구들이 조금 더 학습 수준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수준도 올라가고, 3과정 때 봤었던 작년 3과정의 모의고사 난이도 정도를 지금 1과정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풀이를 시켰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좀 능수능란하게 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학원에 오래 다닌 친구들이 좀 고득점자가 많았어요. 어머님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2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작품을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푸는데 놀랍게도 100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고득점자인 친구들도 나왔는데 봤더니 좀 오래 다닌 재원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 국어라는 거는 쌓아가는 게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능 국어에 대한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좀 주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의고사라는 형식의 시험을 보게 되면 등급, 1, 2, 3, 4, 5 그렇게 말하는 등급, 그리고 학생의 등수까지 저희들이 이제 다 따로 문자로 발송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국어를 잘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수업과 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내신 수업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간고사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대부중, 언주중, 잠신중이 지금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내신 수업 때는 학교별 담임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대부중 선생님, 언주중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저는 독서 논술, 문학 선생님, 비문학 선생님, 매 1교시, 2교시, 3교시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면, 이제 내신 수업으로 들어갈 때는 단대부중 우리 담임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노하우를 가지고 제작한 요 학원만의 어떤 포맷과 형식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포맷 안에서 제작이 된 교재, 과제집,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주차 자료가 매주 제공이 되고요. 사실 저희 학원의 강점 중에 하나가
학교가 기출 경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기출 문제가 누적된 게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많이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2, 3 같은 경우는 뭐 내신 2주차, 3주차부터 정말 한 권에 해당하는 양으로 그냥 기출 문제를 아주 빵빵하게 주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올해 중학교 1학년은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제시할 수 있었던 기출 문제라는 게 이제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한 해에 학교의 기출 경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지만 출판사가 완전히 바뀌고 교과서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간단한 정보를 드리자면 인근 학교 중에서는 개포중 작년에 처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강남권에서는 좀 너무 많이 국어는 쉽게 나온 편이야 라는 평가가 있어서 올해는 또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청중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시험이 이제 어렵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외부 지문 막 끌어오고 문법도 굉장히 좀 어렵게끔 좀 출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경향들이 유지가 된다면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도 어떤 학교는 뭐 시험이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고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별 담임제라는 게 저희 내신 수업의 특징이고요. 일단 내신 수업의 기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시험 전날을 직보라고 부르는 직전 보강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4+1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한 달 동안 내신 수업을 해서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직전 보강을 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들이요 시험을 좀 늦게 보는 추세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늦게 본다는 것은 시험 범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차보다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과 기말고사 기간도 학생들이 이제 이따가 내신 기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전 보강 1회를 포함해서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에 이제 시험 대비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이 학교가 시험이 좀 늦는 경우에는 이 주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체 제작 교재 과제집 쓰고 있고요. 네, 주차별 복습 자료 일단 저희 학원은 뭐 자료가 탄탄하고 커리큘럼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정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부분이라서요. 가장 양질의 자료, 정말 좋은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세세하게 정규반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어학원, 요 인근에 이제 중등과정 국어학원은 거의 주말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총 7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타임, 토요일 3타임, 일요일 3타임, 요렇게 7타임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개강일인 거고요. 이 정해진 시간대에 이제 2달 동안 이 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7개 시간대마다 모든 수업의 내용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는 토요일 2시를 수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주만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일요일로 수업을 옮기고 싶다. 그럼 미리 전화 한 통 주시면 해당 주는 수업을 옮겨서 올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학생은 당연히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수업 내용을 만나죠. 그래서 독서, 논술,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3시간 20분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지고 20분은 복습 테스트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서논술 시간에는 책을 읽어와야만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 제 수업을 통해서 저 책은 저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식으로 요즘 학생들이 워낙에 책을 안 읽으니까 막 써머리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만 들어도 사실 책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책 읽고 본인이 문제의식 갖고 본인이 선생님이 뭐라고 해주실까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 가장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책을 읽어오면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주고 꼭 10분, 15분씩 글을 쓰게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 제시형 논술 문제를 주면서 그 논제를 분석해 주면서 논술문을 작성하는 게 수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논술문을 제출하고 가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첨삭을 해서 점수까지 붙여서 이것의 예시 답안, 이것의 모범 답안은 이런 것이야 라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매주 책을 읽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정독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에서 독서 논술 부분은 이 독서 퀴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5문제씩 시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논술 과제는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서술형으로 이제 답을 쓰는 그런 이제 과제집을 저희들이 이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을 원고지에 필사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사실 좋은 글의 시작은 좋은 글을 필사해보는 것으로 문장의 구조라든가 문장을 쓰는 감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사하기도 학생들이 매주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 기본적으로는 문학 시간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문학 수업이 문법 수업으로 이제 또 대체되는 주차가 있어요. 이따가 전체 주차별 커리큘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넣어주는 게 수업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복습 테스트를 실시해서 체크를 합니다. 수업 듣고 과제 열심히 하고 또 복습을 잘하면은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 하나씩을 꼭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는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과제집에다가 문제를 넣어줍니다. 비문학도 동일해요. 어떤 지문을 독해 원리를 가지고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 수업을 해주시고 그 지문에 독해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비문학 독해를 하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미달일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고 재시험에도 통과를 못하면 클리닉을 와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배우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과제집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추가 문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라는 그런 과제 내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 열심히 한다면 사실 테스트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학생들의 성실함,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의 국어 능력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는 이제 모의고사의 형태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레벨 테스트는 없죠. 저희 학원의 취지 자체가 양질의 좋은 수업, 최고의 커리큘럼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좀 낮아도 그런 양질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지적 자극을 받아서 성장하는 애들이 있고, 혹은 양질의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곳과 여기 수업은 좀 다른 것 같아, 아주 만족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최고의 수업을 제공하면서 어느 과제에서 어떤 결실이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미리 예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되 가끔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되고 있는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측정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과정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죠. 독서논술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수능국어 양대 산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책을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좀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한 권 다 읽는 게 핵심 파악에 좋지 않아요? 제 경험상 절대 아니에요. 한 권을 다 읽는다고 핵심 파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분량만큼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청소년 소설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너무 국어를 재밌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 책을 제가 넣었고요. 동물농장 이제 조지 오웰의 작품이잖아요. 이건 어떤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소설 같지만 접근이 전혀 다릅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 서시, 기용도, 엄마 걱정, 백석, 이육사 너무 중요한 시인들이죠. 요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개념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비문학도 지금 뭐 정보관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독해 원리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또 선생님께서 이론 수업을 통해서 독해 원리 가르치시고 이제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는 이 책 자체가 비문학 배경 지식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모의고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학생들이 배우면 써먹을 수 있는 비문학 독해를 위한 스키마가 된다는 것을 좀 학생들에게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이 책은 좀 중요한 책입니다. 카프카 변신, 그냥 소설 읽기로 끝난다기보다는 이 카프카가 유대인인데요.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는 만큼 작품이 보여요. 들어보셨고 읽어보셨고 아실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났는데 벌레가 돼 있잖아요. 이 상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알았을 때 이 상징을 어떻게 또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때가 이제 6월 25일 시즌이거든요. 이때 이제 전쟁과 상처라 그래서 이제 6.25 관련된 어떤 역사 특강이 있는데 요때 텍스트로 이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를 넣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문학인데요. 제가 이제 6.25 전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즉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근현대사에 대한 것도 학생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자면 뭐 박지원의 양반전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고요. 자, 고전수필도 챙기고 마지막 2주를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언어의 본질과 어휘의 체계와 양상은 중1 필수 문법이에요. 근데 품사나 형태소에 비하면은 어떤 유용성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내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좀 선생님 강의와 선생님이 주시는 주차 자료 제대로 잘 소화를 한다면 내신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9주, 즉 2달 가량에 걸쳐서 마련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서 논술과 수능 국어, 문학, 비문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학 선생님이 마지막 2주 동안은 또 문법을 가르치시는 형태로 1년에 걸쳐서 문법은 계속 교육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름방학 때는 특강의 형태로 계속 문법 수업은 이루어질 겁니다. 교재 과제집 이미지를 실어놨고요. 저기 제가 실물을 놔뒀으니까 궁금하시면 교재 과제집 이따가 보시고 복습 자료도 놔뒀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제집에는 한자랑 어휘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다가 한자어 넣기. 그래서 학생들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뜻풀이부터 맥락 안에다 문자를 집어넣는 훈련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매주 20개가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한자는 외우게 하고 테스트에 한자 문제도 꼭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과제집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는 어휘 학습이에요. 내신반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혹시 여기 단대부 중, 언주 중, 잠신 중 어머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지만 2학기 때는 또 학생들이 내신을 볼 테니 어떤 식으로 정규반과 내신반이 꾸려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학교들이 지금 실제 내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자 이렇게 학교들이 이제 내신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의 변수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누리 중 학생이 많이 모였다. 그럼 저희들이 또 개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폐강이 되는 거고요. 뭐 잠실 중이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맨 앞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줄 뭐 여기 100% 깔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약간 미지수인 학교도 있다는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요때 개강을 하고 이제 단대부 중, 언주 중은 변혜지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 이제 맡아 주시고요. 잠신 중은 허성미 선생님, 비문학 선생님이 맡아 주시는데 지금 학생들 이미 중간고사로 수업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신반을 들으면 정규반과 어떻게 같이 가야 돼? 자, 이 과정 등록을 하실 때 이제 한 달은 이렇게 정규 국어로 가는 거죠. 네, 수능반으로 가는 거죠. 수능 국어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달은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언주중, 잠신중 학생은 이 과정을 수업을 신청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이 커리를 따라가다가 이제 지정된 반, 지정된 요일에 지정된 선생님과는 한 달 동안 만나서 내신 대비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시험이 조금 더 늦게 있는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주차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학기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내신으로 많은 비중이 옮겨가요. 지금은 3개 학교만 내신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정규 국어에 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당연히 내신반은 내신반 맡은 선생님들이 완전 올인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전면적인 좀 내신 분위기가 돼서 방금 설명드린 정규반 수능 국어는 한 주에 한 클래스 혹은 2클래스 정도로 개설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3명의 강사가 각각의 맡은 학교의 담임제로 또 내신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예정인데 어떻게 또 변화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커리큘럼과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편하게 좀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질의응답에 앞서서 일단 과목별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거든요. 먼저 우리 문학생님, 비문학생 나오셔서 과목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문학 담당 강사 변혜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국어 학원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머님들? 보내고 계신다.
아직 전혀 안 보내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국어 학원을 보내려고 오셨으면서도 사실은 중1 때부터 국어를 시켜야 되나, 이것까지 시키는 게 너무 스케줄상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문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국어 학원을 따로 보내야 되는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국어 교과서가 있어서 3년 동안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문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를 합쳐가지고 시의 경우에는 한 학년에 3편에서 4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되는 시의 편수가 10편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지금 가장 많은 편수가 들어간 친구들이 10편일 거예요. 중간고사 하나를 보는데 고1로 들어가면은 이제 10편에 넘는 시가 한 시험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3년 동안 10편을 배웠던 친구들이 갑자기 2달 동안 10편을 소화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지금 저희는 52주 동안 한 주도 휴강을 하지 않고 1년 내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52주 동안 저희들은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문학 수업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이랑 문법을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52주에서 한 10주 정도는 문법으로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40편 정도의 문학을 아이들이 1년 동안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이제 1학년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시의 3요소란 무엇인가, 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시 한 편을 같이 읽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소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또 이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소설을 한 편 배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죠. 0과정도 이제 지나갔고 1과정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 과정에 가서는 조금 더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대시를 읽을 때는 어떤 감상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작가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시간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어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그 시의 전개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2주차, 3주차 때도 시가 짜여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주차로 가면 이제 현대 소설이 나와 있고요. 6, 7주차에는 고전, 산문이 있습니다. 1과정에서는 고전, 운문이 있었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은 국어는 아직 안 보내셔서, 그러면 0과정, 1과정 때 놓쳤던 개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 0과정, 1과정 때 놓쳤던 개념들은 여름방학 때 또 특강이 있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 특강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같은 것들이 있어요. 클리닉이 저희가 이용하라고 매주 열어놓는데 생각보다 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맘 먹고 보내주시면 아이가 모르는 개념을 거의 1대1로 붙잡고 이제 저희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가지고 한두 주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보내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라고 또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봐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락을 따로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나이 때 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또 재밌는 건지, 그리고 스스로도 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국어를 싫어하지 않게 되거든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것도 조금 이력이 나고 문법 같은 것들은 그냥 사실 암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문법은 여기서 국어학원을 오래 다닌다? 그러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죽어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문학이거든요. 혼자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혼자 읽기가 되려면 이 시기, 아주 어린 이 시기 때 재미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재밌으면 홀라당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보다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서 머릿속에 암기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중1 거의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방학 전에 보내주시면 문학 기본기를 아직은 다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 기본기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허성민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문학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 독해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 이 원리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이 뭐를 좀 배웠냐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용 전개 방식은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게 되면 그러면 독해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똑같이 써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학생과 그게 왜 그렇게 나오고 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줬냐면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 저도 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 많이 예를 드는데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다. 오늘 출시한 게임인데 어떤 사람은 게임 오늘 출시했는데 처음 해보는데 잘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못할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수많은 이유들을 막 제시를 해요. 뭐 재능충이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원래 이거 다양하게 많이 해봤으니까요 경험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론 재능충도 있죠. 비문학을 타고나길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선택받는 자들이니까 잘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잘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게임을 많이 했으면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왕이 나오는데 이 끝판왕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진다. 이게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독서를 많이 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글이 그렇게 신선한 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으로 글을 읽을 때는 뒤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독해를 끝날 때도 그냥 마무리하고 내용 문제 풀었으니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난 뒤에는 항상 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글이 나왔을 때 너가 쉽게 더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런 힌트들을 제가 지문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론으로 설명한 뒤에 마지막에 끝날 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 주에 제일 핵심이 됐던 내용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 그 커리큘럼 자체는 방금 어머님들 보셨겠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독해 전략을 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부터는 문장과 문장 간의 의미 관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독해 전략이 있고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조금 더 약간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독해 전략들을 소개해 줄 거니까요. 학생들이 왔을 때 이렇구나라는 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결할 수 있게 자기만의 독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으니 최대한 독해 잘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수업을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의 자료 24페이지. 네, 설명의 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다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왜 설명의 자료를 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독서 논술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이제 보내려고 알아보려고 이제 오셨으니까 책을 구매하실 때는 제가 이제 24페이지에다가는 도서 이미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작가명, 그리고 이제 도서 이미지 확인하셔서 구매 혹은 대여하시면 수업 오기 전에 이걸 미리 읽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와 과제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 이미지로 이제 실어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오는 것이 수업에서의 이제 시작이고요. 책을 읽어오는 것이 이제 수업의 시작이고요. 책 읽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면서 학생들이 적게 하면서 도서의 내용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업 안에 글쓰기가 이루어지고요. 창의적으로 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2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6페이지는 이제 이 페이지는 과제집의 어떤 예시고 27페이지, 죄송합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논술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제시문 가의 주장에 대해 제시문 나를 근거로 비판하시오.
모든 주장은 근거를 가져야지 타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주장이라는 게 근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주장 자체가 일단 나를 근거로 가를 비판하는 게 이제 논술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제시문을 보면 뭐 콜베르의 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수업 때 이제 무얼 하냐? 뭐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 수업을 할 때예요. 그럼 이제 콜베르를 가르치고 애덤 스미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죠. 그래서 뭐 콜베르 중상주의가 뭔지를 설명하고 애덤 스미스 뭔가 들어봤고 애덤 스미스 하는 순간 애들이 어디선가 막 보이지 않는 손 이걸 외쳐요. 어디선가 들어봤거든요. 이제 국부론 그 책이 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이론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수업 때 이해를 하는 상태로 이 논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논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논제냐? 대학 입시 논제인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금 설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논술 문제가 어려워 보이고 제시문이 어려워 보이지만 수업 내용을 통해서 이미 콜베르,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뭘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 없이 지금 제 설명을 듣는 어머님들보다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 논제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도가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수업 들어서 이제 내용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개요에서 제시한 조건에 어긋났으면 내용을 아는 아이라 해도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점수대가 한 2달 정도 학생들의 글을 쫙 보다 보면 보여요. 얘는 100점, 얘는 항상 100점이고 가끔 실수하면 97점이다 이런 애들이 있고 90점대인 친구들은 맞춤법 같은 거 틀리는 경우고 핵심은 항상 잡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80점대는 핵심도 놓치기 때문에 약간 감점이 큰데 맞춤법 같은 것도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고요. 글씨를 자꾸 엉망으로 쓰고 글 내용도 엉망인 70점, 60점대 친구들은 제가 이제 대면 첨사 클리닉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매주 글을 쓰고 엄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글을 평가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봐주시면요. 28페이지에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것은요, 학생들이 매주 쓰고 완성한 글을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사서 선생님한테 아이디 비번을 받으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학생들이 매주 쓰는 글을 이제 누적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입시, 우리 아이가 뭐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에서 뭐 독서 활동 얼마나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걸 활용하시면 독서논술 수업 때 꾸준히 글을 써온 게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에도 바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좀 질의응답 자유롭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인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나? 그때는 언주중도 올서주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대체로 객관식 100%인 게 뭐 요 몇 년 경향이기는 했지만 또 언제 어떤 과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목에서는 이번 시험 또 100% 서술형이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학교마다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추세이기는 해요. 중학교에서 어떤 뭐 단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늘 뭐 객관식 20문제, 그다음에 주관식 4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간다면, 어떤 학교들은 뭐 거의 뭐 객관식 100% 이렇게 가는 학교들은 거의 내로 쭉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가끔씩 진짜 뜬금없이 올 100% 주관식이야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난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험 준비의 난이도가 아이들한테 되게 높기는 하겠지만, 객관식이라서 쉽고 올서술형이라서 어렵고 이렇지는 않은 게, 객관식은 오히려 함정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팔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말로 단어 하나를 바꿔서 정답인 것 같은 오답을 만들어내는 게 객관식의 문제 스타일인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조금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아이들이 써야 될 걸 되게 동떨어진 걸로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써야 될 내용은 거의 교과서의 학습 목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관식 쓰기를 시험으로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 공부를 좀 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숙제 한자 외우는 게 있나요? 사자성어, 속담 등 다루나요? 외운다면 몇 개 정도 외우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숙제 중에 아까 어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휘에 한자를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대충 한 주에 한 14개 정도? 14개 한자들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 줄 아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한자가 주어졌을 때 훈과 음을 읽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는 한 주에 10개 정도를 외워요. 한 주에 10개 정도 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주어질 때 뜻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4글자로 답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속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용어와 속담 표현이 있는데요. 관용어랑 속담은 한 5개 정도 합쳐가지고 매주 5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지는 영역 없이 골고루 채워져 있는 어휘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반이 개설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업에 공백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 내신을 모두 듣고 오는 친구들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항상 어머님들이 수능 국어, 정규 국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를 하시니까, 또 내신은 내신으로 챙기는데 중간에 그럼 공백이 생기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하나 넣어주고 작품에 적용하고, 그거 못 배운 만큼의 또 빈틈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아예 국어 능력의 어떤 공백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주 수업을 놓치면 그 개념 놓치고, 한 주 수업을 놓치면 그 독해 원리는 못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신일 때는 눈앞에 붙어있는 불을 끄는 게 맞아서,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만 시키시면 되고, 내신 대비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작품에 대한 공부, 지문에 대한 공부, 문학, 문법, 개념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신만큼 또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또 없어요. 내신 안 볼 때랑 볼 때랑 국어 능력이 너무 다르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학교 이제 기출 경향을 좀 아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요 인근 학교 기출 수준이 정말 만만치는 않아요. 어렵게 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 작년, 대청중도 그렇고요. 문법을 가르치는데 프린트의 수준이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대청중 내신을 가르쳤을 때, 시를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지문에 나오는 시 2개를 곁들여서 가르쳐요. 그럼 저는 그 자체 교재를 또 따로 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 문제까지 끌어와서 가나다 제시문에 그 시 3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 어른들 세대의 국어가 아니라 요 주변의 학교의 경우는 사실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네, 학교마다 매년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외부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역삼중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안 낸다 그러는데 선택지에 외부 시 구절들이 나와요. 그럼 애들은 그 외부 시 구절들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익숙한데, 수능 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애들은 그런 선택지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학교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외부 지문 안 냈다, 외부 작품 안 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쁘시죠. 왜냐면 또 반별로 프린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앞반, 뒷반.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 이제 그때 애들 좀 성실한 애들 봐두었다가 애들한테 프린트 받아서 그걸 또 다 자료로 제공하고, 또 그 외부 프린트에 추가 프린트에 대한 따로 수업이 또 이루어진다든가, 이제 과제 제공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손도 많이 가고요. 사실 해줄 게 많고, 사실 어머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국어가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요? 왜냐면 옛날 국어라는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읽으면은 답이 나오는 게 국어였던 그 시절과 지금은 간극이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애들 시험 보게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이야기가 체감이 되실 거예요. 내신반은요, 저희들이 이제 마감은 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마감이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몇 명 모이는 학교들도 있고, 요 인근 학교는 워낙에 이제 수업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요 학교는 항상 휘문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될 만큼 많이 모이는 학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항상 모이는 학교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휘문 같은 경우는 중간 강의실 사이즈로 배정이 되면 그 배정된 사이즈가 이제 마감의 인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강의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강의실 배정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등록을 받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게 있으니까요. 만점 맞기가 막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중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 뭐 그 말 있잖아요. 중1 때 100점 맞아보지 언제 100점 맞아보냐. 애들 어르고 달릴 때 이때 100점 맞지 언제 100점 맞아봐. 근데 이제 그거는 옛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 진선 2학기 시험 담당했었는데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워서 1학년들 중에 전교에 이제 100점, 국어 100점이 10명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100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주변에 3대 국어학원들 있잖아요. 이제 학교에 가면은 거의 이 세 개를 나눠서 다니니까 애들끼리 나는 어디 다니는데 몇 점 받았고, 나는 어디 다니는데 몇 점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전혀 꼴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고 100점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이제 뭐 정말로 100점을 안 만들려고 하는 정말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뭐 대청중학교라던가 역삼중학교라던가 이런 학교들은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적은 저희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언제든지 학원으로 또 문의 전화 주시면 말씀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